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바로 이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재판인데,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표님 재판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이 사건의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은 제 의견이고 제 판단이지. 제가 뭐 책임이 있는 변호인은 아니니까 네. 참고로 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이 드리는 거고요.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님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 33부에 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 백현동 사건 이 네 건이 하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일한 33부에서 위중교사 사건을 또 별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4부에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수원지법 11부에 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총 4개, 3개 재판부에 7건이죠. 네. 중앙 7건? 33부, 예. 34부, 수원 11부 예. 3개 부서에 나누는 7건의 예. 지금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이게 네. 이제 33부 재판은 화요일, 금요일 열려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네.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건이 격주로 금요일 열립니다. 격주 금요일.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리는 금요일은 대장동 사건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중교사 사건은 격주로 월요일 날 열려요. 네. 그러니까 위중교사 사건이 열리는 그 격주 월요일 날 그 주는 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야. 주 5일 중에 3일을 3일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 기소가 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대장동 사건처럼 일주일에 이틀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3일에다가 네. 이틀 월화 금인데 수목까지 재판을 받게 되면 월화 수목금 5일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여기 두 분의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통상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합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재판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건을 줄이고라도 어떤 특정 사건을 집중한다고 치더라도 2주에 한 번 재판이 그나마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사건을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는 거예요. 재판 준비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예컨대 뭐 증인을 누구를 이 재판이 오늘 재판이 끝났는데 다음 재판 때는 오늘 재판 결과를 보니까 증인을 누구를 세워야겠다 하면 그 증인을 만나서 재판 증인으로 나오실 겁니까? 설득하고 하는데 일주일이 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재판 준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재판을 지금 대장동 사건을 2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다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재판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거죠. 사실상 유죄 추정으로 가는 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분이 무죄다. 그러면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생활을 하게끔 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주일에 3일씩 재판 또는 일주일 내내 재판한다는 것은 당신은 일상생활을 접고 오로지 재판만 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정하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재판이고 또 하나는 삼권분립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도 중요하지만 입법부의 입법도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가치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 과반 다수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곧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당신은 국회 활동하지 말고 재판만 받아.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보통 집중심리제를 채택하는 사건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무리해서 하는 건데 그건 보통 공직선거법 같이 왜냐하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너무 늘어지면은 재판하는 중에 임기가 끝나니까요. 아, 네네. 4년.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란 모를까 다른 뭐 여타 사건, 직권남용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재판을 한다는 건 좀 그래요. 보통 이렇게 집중심리를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네.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이니까요. 한 신급에 한해서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네. 1심만 4년 11개월이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최소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장했던 방어권을 네. 법원은 이재명 대표께도 보장해 줘야죠. 네. 어. 형평성을 따진다 그러니까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제 식구니까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판을 거의 법정 연금이라 할 정도로 계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비춰 볼 때 대단히 가혹하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다 똑같은 기간이었다면은 이런 말을 드리진 않겠는데 당장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은 좀 가혹하고 네.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여기서 일상생활 사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무슨 이재명 대표가 해외 도주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차기 대통령 지지율이 1위입니다. 어디 네. 가겠어요? 네. 일을 하고 증명을 하는데 시간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 의정 활동마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다. 그러니까 법원이 다시 한번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 네. 또 재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 불구속 재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네.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에 지금 거의 내내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도부 회의나 최고위원회 발언도 하고 있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결심 공판 일정이 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게 먼저 선거법, 네. 공선법 아까 전에 말했던 공선거법. 네, 위중교사 사건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제 선거법 사건은 이제 9월 22일 날 변론 종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지난번 기일에 이제 지금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먼저 묻는 것을 주신문이라고 그러고 네. 변호인이 묻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거법 사건은 이제 공소사실이 두 개거든요. 김문기 관련 부분이 있고 네. 백현동 관련 부분이 있는데 네. 먼저 지난번 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주신문을 김문기 관련으로 하루 종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20일 날 검찰은 이번에는 백현동 관련으로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너무 길다. 검찰 주신문을 오전만 하고 그러면 이제 검사가 한 만큼 사실 변호인도 반대 신문을 그 기간만큼 오래 해야 되는데 네. 변호인들은 우리는 그냥 대폭 줄여서 오후에 짧게 하겠다. 그리고 오후에 반대 신문, 변호인 반대 신문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최종 변론하고 결심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변호인은 재판을 굳이 끌면서 네. 할 의사는 없고 공정한 재판만 하면 자신 있다. 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요. 네. 위중교사 사건은 9월 30일 날 변론 종결이 예상이 되는데 지난 9월 9일 날은 오후에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 김진성 씨 간에 통화했던 통화 녹음을 전체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9월 30일은 이제 피고인 측 증거 조사를 하고 변론 종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고는 언제쯤 할 것인가? 공선법은 9월 20일 날 변론 종결이 되면
통상 사건은 한 1개월쯤 후에 선고를 하거든요. 근데 복잡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은 뭐 1개월 반 또는 2개월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공선법 사건은 10월 말이나 11월쯤 선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중교사 사건도 9월 30일 날 결심이 되면 네. 11월 이후에나 선고가 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 이중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예.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 심판 이익.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네. 이게 뭐냐면 어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을 때 네. 동일한 시기에 받고 있을 때 그 네.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서 네. 같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피고인한테 이익이에요. 그래서 형법에는 그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법사위 때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어봤어요. 동시 심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일반적 원칙이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장도 맞습니다. 네. 그랬고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께도 물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그게 일반 원칙이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위증교사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사건이냐면 1차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국회에서 부결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국회 부결이 될 때 그 법원제 사실이 대장동 유래 성남 FC였어요. 그게 1차 사건이에요. 또 이제 구속을 시제하면서 검찰이 영장 범죄 사실을 했던 게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 위중교사 사건을 왜 끼워 넣느냐?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의 증거가 없으니까 소명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영장을 받아내려고 몇 년 전의 사건을 뒤져가지고 네. 위중교사 사건을 한마디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세 건을 합쳐가지고 덩치를 키워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백현동 소명 부족, 쌍방울 소명 부족.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중교사는 일흥의 소명이 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백현동과 위중교사는 기소를 했고 중앙지법에 쌍방울 사건은 수원지법에 있던 사건을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청구를 했는데 이걸 영장 기각된 다음에 다시 수원지법으로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례를 제가 검사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쨌든 반드시 잡아내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아무리 해도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네. 차마 기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수원으로 되돌려 버려가지고 네. 이화영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화영 1심에서 유죄가 나니까 자기들이 벌였던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한 다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동시심판의 이익은 합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쌍방울은 찢어가지고 다시 수원지법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다시 돌아가면 위증교사 사건을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게 동시심판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33부에 배당을 했어요. 네. 그럼 33부에서는 백현동을 계속 33부를 합쳤어요. 대장동 사건과 하나 사건을 합쳤는데 그럼 위증교사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동시심판의 이익을 네. 확보해 주려면. 근데 국힘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찾아가서 항의하고 위증교사는 분리해서 빨리 선고하라고 하니까 법원이 그것은 안 합치고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고 때가 됐으면 원칙적으로는 동시심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쳐서 나중에 이 재판을 한꺼번에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게 동시심판의 이익을 지키는 게 맞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이 너무 특이한 거고 네. 대한민국의 많은 피고인들이 이렇게 동시심판의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합니다. 네. 굳이 그거를 분리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처장님이랑 장관도 나와서 일반 원칙이라고 했는데 네. 또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있는. 게다가 이 공선법 위반이 이 공소 사실이 매우 기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재개발 1차장을 몰랐다. 이 말이 허위 발언이다. 라는 것.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재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네.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를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후보자, 자신의 배우자, 직계 좀비소,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별로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 네. 이게 저는 공소사실. 대단히 의문이던데요. 뭐 그러니 검사들은 공소장에 뭐 어떤 카테고리라고 하던가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선거법 사건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검찰이 의율한 게 이제 250조 1항인데 네. 그게 뭐에 관한 허위 사실만 처벌하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또 특정이나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에요. 네. 그 예컨대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오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너 오늘 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거짓말해서 밥 먹고 왔다고 이것도 처벌할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판단에 중요한 후보자의 자질, 능력 이거에 관한 부분만 허위사실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기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인식의 문제잖아. 인식. 자, 이 인식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지지 여부 아무데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데 네. 인식을 가지고 이걸 허위 사실로 할 수 있냐? 네. 특이합니다. 국힘에서 혹시 개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랬더니 네. 검찰이 기소 후 1년 9개월 만에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 주장이 이제 도저히 자기들이 극복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변경한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했다. 또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또 도지사가 돼서 공선법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5천억의 이득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한 게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공선법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 5천억의 이익을 어떻게 남겼는지를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로는 김문기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랬더니 김문기라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해서 김문기랑 통화를 해서 그때 김문기라는 존재를 알았다. 통화만 했기 때문에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세 가지 거짓말은 피고인 이재명과 김문기 간의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교유 행위 처음 들어보죠. 네. 네. 교유. 저도 처음 들었는데 교유는 사귈 교자예요. 네. 유는 놀 유자예요. 아. 이렇게 사귀고 놀고 아니 개인적인 친분이 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교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식은 행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무 해당이 안 된다. 굳이 엮으려면 행위로밖에 엮을 게 없는데 네. 그러면 인식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행위 관련성을 만들어내려고 이 거짓말들은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행위다. 이런 억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짜맞추기로 간 거네. 예. 그 단어 법정 안에 있는 예. 단어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이제 섞어버린 거네. 예. 교유라는 예. 단어 가져와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네. 물음과 답변이 뭐였냐면 사회가 이렇게 물어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네.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하려면 내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을 네. 아는 사이인데 네. 그 아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까? 그러면 아니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죠. 알지 않죠. 네, 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기소하는 날 네. 윤석열
후보는 무혐의 아니 각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안다고 했었던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각하 처분했다. 이게 2022년 9월 20일 한겨레에 보도된 건데 네. 이제 김만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 때 얘기했던 네, 말이죠. 후보.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 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여기도 개인적 관계가 뭐라 말이 개인적인 들어가죠. 포인트를 썼네요. 예. 네. 그 검찰의 판단은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리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각하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네. 하는 분 몰랐다 했는데 기소했고 네. 네. 한 사람은 개인적인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관계라고 평가할지는 의견이고 평가니까 이건 팩트가 아니다. 네. 허위사실은 팩트라는 거짓말만 허위사실이니까 네. 이건 각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만 다르고 동일한 잣대가 들이지 않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당연히 무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엮어들려면 이게 회식 자리에 한두 번 부르는 완벽한 교유 관계 아니겠습니까? 불러서 사귀어서 술 먹고 논 거 아닙니까? 회식 술 좋아하는 사람이 회식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내뒀겠어요? 한 번도 말 안 걸고? 말도 안 되는 거. 처벌받을 거면 같이 처벌받고 아닐 거면 아예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열불이 나죠. 네. 네, 열불이 납니다. 그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친하냐 안 친하냐 그냥 아느냐는 뭐 얼굴하고 이름을 아느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답을 했는데 네. 이렇게 결과가 검찰이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앉아 있으니.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이 발언을 하시게 됐냐면 여기 사진이 있죠. 골프 사진. 네. 골프 사진. 이 자, 요 내용입니다. 김문기 당시처장과 이제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저게 이제 했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네. 그게 이제 뉴질랜드인가 이제 공무 출장을 가가지고 네. 도착한 날 네. 짐을 풀고 네. 그날 이제 저희 바닷가가 보이잖아요. 네. 저희 해변에서 일행 10명이 어.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저거 빨간색 점점점점 네네. 그거만 딱 오려내가지고 마치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저 박수영 의원이 현재 이제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고요. 예. 지금 보면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저렇게 이제 짧은 그 오려두기를 해서 예. 네. 사진을 올려두고 지금 골프 모자 테일러메이드 네. 쓰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사진을 살펴보면 뒤에 해변이 보이거든요. 예, 왼쪽에 음영 처리된 분이 돌아가신 이제 김문기 네네. 그분인데 지금 어깨띠가 보이잖아요. 지금 어깨띠 여행 그 백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가방 할 때 이제 예. 조그만 가방들 들고 다니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에 찍은 사진이 명백히 아니에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저 사진하고 저 복장을 보면 골프장에 찍었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유도한 거죠. 일부러 이제 유도하기 위해 사진 저렇게. 근데 저 사진을 보고 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그러니까 멤버 수도 4명으로 맞췄어요. 저 골프 모임처럼. 네, 그리고 국민의 저 대표님 대표님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유동규고 아, 네네.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대표님의 수행 비서예요. 네. 근데 저분은 골프도 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지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표님의 말의 포인트는 이 사진은 조작한 것이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악의적 편집이죠.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아, 한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짓말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이게 전 단계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뒷부분에 조작한 것이다를 안 붙이고 공개했는데 저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 4명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뒤에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네. 네네. 뒤에 무슨 말을 붙이느냐 그것이 본인의 의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조작한 것이죠. 이게 본인의 의사인 거예요. 네네. 근데 본인이 말하지도 않는 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공소 사실이에요. 전형적인 악의적 편집이죠. 저걸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건데 저걸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 네. 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 그럼 이거는 그냥 표현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표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표현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을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쓴 것은 이런 의도로 썼는데 네. 내가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10명이 단체 사진 찍은 것에서 4명만 오래가지고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에는 내가 김문기하고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렇게 해몽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했어라고 공소를 한 거예요. 야. 게다가 지금 모든 보도에서는 특히 조선일보에서는 네.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낚시했지만 기억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기 그게 저는 또 악의적인 날줄 아닙니까? 악의적인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를 김면배. 무혐의하면서 검찰에 삼았던 각하하면서 검찰에 삼았던 이유 중에 이게 있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 이것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못하고 있느냐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요? 진짜 그렇죠. 개인적으로라고 했잖아요. 앞에.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증거를 들이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관심법을 지금 쓰고 있는 예. 네,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의 한 꼭지가 이제 그 백현동 관련인데요. 네. 백현동은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네. 백현동에 이제 산 위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가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전주에 이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연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땅을 살 텐데 땅이 팔릴 텐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성남시에 엄청 푸시를 가했어요. 용도 변경을 해달라. 자연 녹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 성남시 기본계획에는 이 땅이 R&D 센터로 쓰도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원래 R&D 센터로. 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요청을 들어주면 성남시 기본계획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시간을 주면 네.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중앙정부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 12월까지 무조건 해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공문을 제 기억으로 5번인가를 보내고 네. 또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빠르게 푸시를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중앙부처 국장이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을 방문한 건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성남시 관계 공무원을 국토부 불러가지고 수에 불러가지고 좀 회의를 해요. 네. 이런 정도로 압력을 세게 받았어요. 네. 이제 그게 배경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국토부의 요청인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또 성남시 기본 계획도 반영할 수 있는 둘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때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도 지을 수 있고 사무실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R&D 센터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이 그걸 채택해서 준주거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 요청 때문에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성남시가 누구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검찰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걸 이제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마치 4단계 사항이 이재명 시장이 그 업자의 누군가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업자는 정작 이종 일반 지역을 원했지 준주거 지역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을 바꾸면 R&D 센터를 지어하기 때문에 땅이 확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모양도 기괴하게 되고 그렇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수익은 적어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종 일반으로 했을 때는 2,500억 정도 이익을 계산했는데 준주거로 바꾸면 한 1,000억 정도로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도 반대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소 내용이 뭐냐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를 받았고 그 요구에서 성남시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네.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상의 의무조항에 의해서 요구했다. 의무조항에 의해서 요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는 정상적인 업무 요청을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은 것처럼 직무유기 협박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게 두 개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례적이고 강한 프레셔가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탓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리는. 근데 이제 이 대표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보면 네. 좀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짧은 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의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자, 2014년 5월 21일 날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있어요. 아까 제가 5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국토부의 공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혁신도시법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121개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 필요 기간 한국식품연구원, 이게 문제의 식품연구원이거든. 식품연구원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을 추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네,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에 법률만 들었지 무슨 의무 조항 이런 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히 무죄예요. 또 하나 협박을 받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은 직무유기 같은 그렇게 좀 직무유기라 딱 떨어지게 이해하지 않고 직무유기 같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한정한 게 아니라 그냥 직무유기 이런 것 이게 열어놨어요. 네. 그런데 검사는 기소를 직무유기 협박을 당했다고 딱 직무유기로 한정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5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국장이 찾아오고 성남시 공무원을 중앙으로 불려서 쪼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나는 이것을 협박으로 느꼈다. 이건 의견이고 평가예요. 네. 팩트가 아니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팩트를 거짓말할 때 처벌하는 거예요. 의견이나 평가는 처벌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소사실상 처벌 대상이 아닌 아닌데. 거예요. 자, 그래서 김문기 관련 부분이나 백현동 관련 부분이나 무죄가 명백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네. 변호인도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변호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걱정은 이번에 이화영 1심 판결을 봤듯이 법원이 그러면 항상 공정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비교까지 말씀해 주면서 법리적으로는 무조건 무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현 재판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걱정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무죄가 다 나와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죄 또는 뭐 일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도 고민을 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 정부와 이 재판부를 너무 믿지 못하겠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된다라면은 어떻게 지지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죄를 예상을 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동의합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이상한 판단을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지자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수의 판사들은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재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그러니까 설사 1심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건 우리가 지금 다 까서 봤듯이 실체가 무죄인 게 맞기 때문에 네. 동의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를 믿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응원해 주시면 이것은 사피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무죄를 받아낸다. 받아낼 게 틀림이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참 슬픈 네.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공소 사실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언명 표명의 대상 자체를 왜곡한 거잖아요. 이건 골프 사진이 아닙니다. 여행 갔을 때 사진입니다라고 했는데 골프 친 적이 없다. 김문기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거고 뭐 중앙 정부에서 이제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는 건 사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재정 교부금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지자체에 내려 보내주는 말을 안 들으면 그걸 막 쥐고 흔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과 의견은 다른 사실과 의견이라는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모든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수사 인력도 수사 자원도 재판 인력도 뭐 법정도 뭐 법정에 배치되는 사무관 그리고 속기사 근데 이게 너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 비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많은 자원을 갖고 못하는 것들 방기되고 있는 거를 더 중대한 범죄가 묵혀져 있을 테고 더 판사들도 그 한정된 시간으로 사건을 해야 했다 이랬는데 이런 사법 자원도 낭비가 되는 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참 이 정부는 정말 몹쓸 정부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위중교사 부분을 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중교사 사건도 좀 배경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최모 PD가 네. 분당 파키부 특혜 분양 사건의 시민단체의 대표격으로 이재명 대표가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취재하러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최 PD가 아마 김병장 시장 쪽도 접촉해서 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왔는데 마침 김병장 시장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검사라고 사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뭐 그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든가 이렇게 약간의 그 사람이 물어본 것을 이제 대답만 해줬을 뿐인데 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 후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 때 상대방이 그 사건을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 유죄가 확정됐는데 누명을 한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 재판에서 이 지금 위중교사에 문제가 된 김진성 네. 이분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증언을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위중교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거법 이제 허위사실 공표 누명을 썼다고 하는 거의 다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났거든요. 무죄가 난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누명을 썼다는 것은 이재명 피고인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다. 이게 팩트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위증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사 김진성 이분이 법정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예요. 법리적 무죄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증이라 하더라도 유무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의 죄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검사가 위증 교서를 이제 인지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찰청법의 검사 수사 범위가 축소됐잖아요. 네.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네. 검찰은 위증 교사도 위증 사건도 부패범죄 뭐 경제범죄에 들어간다고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수사하기 때문에 불법 수사다. 해서 공소 자체가 저는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건 법원이 원칙대로만 판단해주면 이건 수사권 없고 기소권 없는 자가 수사 기소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공소 기각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실체로 들어가서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네네. 한 30분 동안 정도 분량인데 이제 통화 내용이 네네네. 이 대표님이 김진성 씨한테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있는 대로 좀 얘기해 주라. 이렇게 하는 게 12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건데 저게 어떻게 위증이에요. 저 보십시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려서 가지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또 하면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모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고 사실 핵심이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 버렸고 라고 했던. 그리고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 저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 때 이재명 피고인 측 변론 요지서를 한번 봐라. 네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걸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다.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보내주겠으니까 보라는 것이지 내 변론 요지서대로 네가 달달 외워갖고 위증해줘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다음 자,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다음 자,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예, 다 했나요? 네. 자, 저런 내용들이 결국 전반에서 12번이나 이 대표님이 김진성 씨한테 네. 거짓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워낙 오래전 얘기니까 네. 기억을 잘 살려가지고 네.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얘기를 해달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대화 중에 일부만 딱 따가지고 마치 그것만 보면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느낌이 오는 그것만 따가지고 짜깁기를 했죠.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가 네. 원래는 이제 그 백현동의 그 브로커라고 하는 김인섭 씨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구속될 때 이 김진성 씨도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 영장이 그 김인섭 씨하고 공범 혐의, 알선수재 하나하고 위증 교사 이 두 개로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면 그 김인섭과 공모한 그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기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김진성을 검찰이 그걸로 지금 발목을 딱 잡으면서 지금 재판에 협조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강력히 의심이 들어요. 김진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위증했다라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듣지 않은 거를 들었다고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 받았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아직 사건 하나가 지금 검찰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진성 씨는 지금 여기서 적극 협조하는 상황인 거죠. 그 검찰의 하나의 그 기술이잖아요. 그 볼모로 삼아놓기.
그렇습니다. 잡아두기. 예, 예. 그 직권남용죄에서도 하급 공무원들을 다 피의자로 걸어두고 그 이미 기소된 뭐 사람들을 재판할 때 이렇게 불러서 그때까지도 종결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김진석 씨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녹취록,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취록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 통화 내역을 법원에서 전체를 듣자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으니까 이 재판 자체는 사실은 그 전까지 굉장히 불리하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들도 이 공정하게만 재판되면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론 전결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들이 재판을 끌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네.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끌려고 하지 빨리 재판을 빨리 종결하고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검찰 변호인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마음 졸이고 걱정했던 게 원칙대로만 재판부가 해주면 영장이 기각될 텐데 혹시 또 이상한 판결할까 봐서 그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또 세세하게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우려가 되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웠었죠.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칼에 의한 독재와 싸웠는데 지금은 출세의 눈이면 일부 정치 검사들의 법 기술에 의한 독재, 아주 신종 독재죠. 이 독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변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법원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 법원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담벼락을 향해 소리라도 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힘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지지자들 힘을 내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